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2020년 8월 26일) 경기도 구리의 한 아파트 단지에 깊이 21m의 대형 싱크홀이 발생합니다. 지하철 터널 시공 작업으로 순식간에 깊은 구멍이 뚫린 건데요. 다행히 인명 피해는 없었습니다만 갑자기 무너져버린 땅꺼짐 현상에 모두가 크게 놀랐었죠. 이런 땅꺼짐 현상, 싱크홀이 비단 특정 지역에서 발생하는 것은 아닌데요. 지난 3일에도 강원도 양양의 한 편의점 일부가 순식간에 무너져버린 일이 발생했습니다. 또 얼마 전 이 기록적인 폭우로 인해 서울 곳곳에 크고 작은 싱크홀이 생기면서 피해가 속출했는데요. 자, 과연 이 싱크홀이 갑자기 발생한 천재지변일까요? 다수의 전문가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연약한 지반이 충분히 다져지지 않았거나 이 지하수의 흐름이 바뀌고 또 누수가 발생하고 전체 인구의 91%가 전체 면적의 16%에 불과한 도시에 거주하기 때문이라고 말이죠. 자, 그렇다면 답은 나온 것 같습니다. 이 갑자기 땅이 꺼지는 싱크홀 사고, 대부분 이 자연재해라기보다는 인재라고 봐야 되겠죠. 그렇다면 안전수칙에 따라 제대로 관리만 한다면 인명피해는 물론이고 이로 인한 경제 손실도 막을 수 있을 겁니다. 안전한 도시를 응원하는 정재환의 아리아리, 오늘도 함께해 주십시오. 네, 한 주간의 경제 뉴스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경제콕, 이윤주 아나운서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이번 주에도 여러 가지 소식들이 많았는데, 네. 한국은행 금융통합위원회가 또다시 금리를 인상했네요. 네, 결국 이번 한 해는 다시 금리 인상을 진행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네. 이 미국의 기준 금리와 어느 정도 또 발맞춰 가야 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네. 이번에 금리 인상이 불가피했던 거는 사실인 것 같고 네. 다만 조금 좀 더 집중해서 봐야 될 부분은 이번에 0.25% 소폭으로 인상을 했지만 네네. 어쨌든 이렇게 쉬지 않고 4차례 연속으로 금리를 인상한 것은 한은 역사상 최초로 있었던 일이고요. 네. 또 기준금리가 2.5% 이상으로 올라선 것도 2014년 8월 이후 8년 만의 일입니다. 네. 자, 오늘 첫 번째 소식은 역시 이제 금리 인상인데요. 예. 그동안에 4차례였나요? 연속해서 이제 올랐는데 이 물가, 이 환율 경고 과연 잠재울 수 있을지 어떻게 전망하고 있나요? 네, 사실 이렇게 4회 연속으로 기준 금리를 올렸지만 이게 과연 이렇게 요동치고 있는 물가 그리고 인플레를 잡을 수 있을지를 놓고는 여전히 많이 업계에서도 의견이 분분한 것 같습니다. 사실 서민들이 체감하는 이 물가도 지금 상당 수준으로 올라와 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번 금리 인상이 과연 우리들이 직접적으로 체감하는 데까지 어느 정도 시간이 필요하고 이게 실질적으로 좀 효과가 있을지는 좀 두고 봐야겠지만 아무리 그래도 당분간 이 고물가 상황은 피하기가 굉장히 어려울 것 같다라는 게 전문가들의 전반적인 입장이긴 합니다. 네. 8월 인플레이션 기대율이 4.3%로 한 달 전에 비해서 0.4포인트 하락을 하면서 물가가 한풀 꺾일 것 같다라는 전망이 나오고는 있지만 이미 오를 대로 올라버렸기 때문에 소폭의 하락이 사실 서민들의 삶에는 크게 반영되지 못할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고요. 네. 뿐만 아니라 원달러 환율 같은 경우도 1,346원을 돌파하는 외환 시장은 물가의 큰 변수로 현재 작용되기도 합니다. 또 주요국의 긴축과 경기 침체 우려 속에서 이 원달러 환율이 1,400원대까지도 올라갈 수 있다는 우려까지 나오고 있기 때문에 네. 이렇게 강달러가 해소되지 않는 상황에서 수입 물가를 끌어올린 뒤 이 소비자 물가에 반영돼서 전반적인 물가 상승이 지속적으로 이어질 것 같다라는 게 현재 업계 의견인 것 같습니다. 네. 처방은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약발이 먹지 않는 네. 이런 상황인 것도 같은데. 네. 자, 그런데 이제 이게 많이 올리면 빅스텝 이렇게 얘기를 하고 네. 조금 올리면 베이비 스텝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렇죠. 이번에 이제 베이비 스텝에 그친 이유가 있을까요? 네, 사실 이번 0.25%
0.25% 베이비 스텝을 진행할 수밖에 없었던 좀 가장 큰 이유로 떠오르는 게 바로 이 미국의 기준금리 때문입니다. 네. 이 미국은 사실 9월 달에도 기준금리 인상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결국 또 역전이 되고 그렇게 되면은 셀코리아의 랠리가 또 이어질 수 있는 우려도 나오고는 있지만 이번에 한은에서는 좀 공격적으로 기준금리를 높이진 않은 모습이긴 하거든요. 네. 어쨌든 미국과 한국의 금리 격차가 지금 한은의 금리 인상에 가장 큰 좀 계산의 염두가 됐던 부분인 것 같고 한은 같은 경우는 사실 9월 달에 이제 금통위를 열지 않기 때문에 한미 간의 금리 격차가 커지면은 이 국내에 들어와 있는 투자금들이 빠져나갈 확률이 또 굉장히 높기도 합니다. 네. 또 최근 원화 가치가 뚝 떨어진 것도 이번 금리 인상의 배경이라는 또 지적도 나오고 있는데요. 네. 이 외환 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이 지난 4거래일 연속 1,340원대를 기록을 하고 있었고요. 제가 지금 시간으로 확인을 해보니까 현재는 1,330원대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네. 소폭으로 하락하긴 했지만 2009년 4월 이후 이 13년 4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치의 환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참, 금리 인상, 물가, 고물가죠. 거기에다가 이제 또 달러 환율 강세, 뭐 여러 가지. 예, 아무튼 참 이 풀어야 할 게 많습니다. 자, 다음 소식 전해주시죠. 네, 내 월급 빼고 다 올라 신라면 너마저입니다. 네, 라면값 올랐군요. 네, 라면값마저 또 오르는데 네네. 저희 월급만 빼고 정말 다 오르고 있습니다. 그러게요. 예. 네, 참 사실 뭐 식자재부터 해서 모든 뭐 소비 부분에서 물가가 굉장히 큰 폭으로 상승하고 있는 것을 저도 사실 많이 체감을 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네네. 요즘 점심을 먹으러 나가서도 이전에 네네. 뭐 식대가 8,000원이면 충분했다라고 하지만 네네. 사실 요즘은 뭐 8,000원대로 식사하기도 어려울 만큼 네. 굉장히 많은 부분에서 실제로 체감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가운데 신라면 같은 경우도 추석 이후에 이 라면뿐만 아니라 농심의 스낵 부분도 가격을 한 차례 다시 한번 인상한다라는 소식이 전해졌고요. 네. 라면과 스낵 등 주요 제품의 출고 가격을 평균 11% 그리고 5.7% 인상하겠다라고 어제 밝혔습니다. 지난해 8월에 이미 농심은 한 차례 라면 가격을 올린 적이 있었고 또 올해 3월에도 이미 스낵 가격을 인상한 바 있었는데 1년도 채 되지 않아 다시 한번 가격 인상에 나서는 모습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네. 뭐 밀가루라든가 또는 이제 뭐 기름이라든가 네. 예, 물론 이제 라면을 튀길 때 쓰는 기름을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은 네. 예, 뭐 여러 가지 이런 원자재 수급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글쎄 올릴 수밖에 없지 않나는 생각이 듭니다만은 네. 자 지금 이제 프랜차이즈 업계 뭐 이런 영향을 다 받겠죠. 네, 그렇죠. 사실 이렇게 뭐 제조사뿐만 아니라 프랜차이즈 업계에서도 줄줄이 가격 인상을 하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네. 대표적으로 맥도날드 같은 경우도 주요 메뉴의 가격을 평균 4.8% 가까이 오른다고 하고요. 네. 이 빅맥 같은 경우 단품으로 저희가 먹게 될 경우 보통 4,600원 정도의 지금까지는 저희가 소비가를 내고 있었는데 네. 이제 4,900원까지 오를 전망이라고 하고 아하. 네, 또 신세계푸드의 노브랜드 버거 같은 경우도 40여 종의 제품 판매 가격을 평균 5.5% 올린다고 합니다. 네. 또 도미노 피자도 지난 12일부터 이미 피자 가격 26종을 모두 가격 상승을 했는데 라지 사이즈 피자는 이제 1,000원씩 더 내셔야 되고요. 네네. 이 미디움은 500원씩 더 내셔야 합니다. 네. 네. 덜 내고 그냥 한 입 덜 먹는 방법은 없을까요? 그러게요. 예, 아무튼 참 예, 걱정입니다. 네. 예, 줄줄이 이제 이렇게 가격이 이제 오르고 있는데 뭐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겠죠. 그렇죠. 네. 앞서 엔심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사실 원자재 가격 인상이 이번 네. 가격 인상의 가장 큰 이 키포인트였습니다. 네. 예, 가격 인상 이유로는 결국 원재료 가격 상승을 저희가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은데요. 이 농심 측 같은 경우도 환율이 상승하면서 원가 부담이 심화가 되자 가격 인상을 결정했다라고 밝히기도 했고요. 예, 특히 올해 초에 이 소맥분, 전분 이런 라면에 들어가는 원재료 가격들이 납품가가 굉장히 큰 폭으로 인상이 됐다라고 해요. 네. 그러면서 제조 원가 부담이 가중됐다라고 좀 설명을 했고 또 뿐만 아니라 또 다른 부분에 있어서도 전반적으로 이 가격이 계속 치솟자 이런 부분이 해외 실적까지 좀 연결이 되면서 가격 인상이 불가피하다라는 게 업계 전반적인 의견인 것 같습니다. 네. 뭐 지금 가격 인상이라는 게 이제 전 세계적인 현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만은 네. 예, 지금 이제 추석 밑이라
그쵸. 예, 상당히 좀 부담이 가거든요. 네. 예, 빨리 좀 안정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소식 전해주시죠. 네, 다음 소식입니다. 우영우 팽나무 진짜 천연 기념물 된다입니다. 네, 그 팽나무가 아주 유명해졌어요. 요즘 그 뉴스에도 자주 나옵니다. 네, 맞습니다. 예. 저도 그 저번에 제가 여쭤봤을 때 우영우를 시청하고 계시지 않다라고 하셨었는데 아, 제가요? 아직도 네. 제가 그런 얘기 한 적이 없는데요. 그때 한번 여쭤봤었는데 아니었나요? 아, 그래요? 네, 그 우영우에 나오는 팽나무가 네. 예. 드라마상에서도 굉장히 화제가 되자 네. 많은 시청자분들께서 이 해당 장소로 좀 놀러 가고 또 관광 명소로 떠오르면서 네네. 이 드라마에 등장했던 나무가 이제는 천연 기념물까지 된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네. 이 팽나무와 관련해서는 사실 이미 이 2개의 팽나무가 천연 기념물로 지정이 되어져 있다라고 하는데요. 네네. 이번에 우영우 팽나무, 그러니까 창원 북부리에 있는 팽나무를 이 추가적으로 천연 기념물로 등재한다라고 합니다. 네. 어제였죠. 서울 종로구 소재에 있는 국립고궁박물관에서 열린 제7차 천연 기념물분과 이 문화재위원회에서 이 창원시의 보호수인 창원 북부리 팽나무를 오는 30일에 이 문화재청으로 지정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한 건데요. 네네. 이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라는 드라마 속에서는 소덕동 팽나무로 잘 알려져 있는 나무죠. 네. 네. 저도 뭐 방송에서 봤습니다. 뉴스에서도 봤고 네. 아주 근사하죠. 그리고 이은주 아나운서께서 말씀하신 대로 정말 그 관광 명소가 돼서 네. 굉장히 많은 분들이 방문을 하고 있더군요. 네. 저 사는 동네에도 그 우영우 김밥집이 있습니다. 예. 관광 명소에 사시네요. 그럼요. 이 수원 행궁동은 네. 오래전부터 관광 명소입니다. 아, 네. 예. 그렇죠. 너무 예쁘더라고요. 네. 그 천연 기념물 될까요? 예, 어떻게 될까요? 네, 사실 천연 기념물로서의 가치가 충분하냐를 놓고 좀 네. 누리꾼들의 의견도 분분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쉽게 뭐 예. 드라마의 인기 때문에 나무 하나가 천연 기념물로서의 가치가 충분한지를 놓고 좀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데 네. 이 규모가 크고 또 생육 상태가 굉장히 양호하다고 하고요. 마을의 공동체 구심점인 당산나무로서 학술적 그리고 역사적 가치가 굉장히 크다라고 문화재청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 높이가 무려 16m에 달하고 최대 폭도 27m에 달하는 거목이기 때문에 사실 천연 기념물로서의 어떤 그런 가치는 충분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그 당산나무라고 지금 말씀하셨는데 네. 그게 이제 마을을 지켜주는 그쵸. 그 수호신 같은 수호신처럼.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 점을 좀 잘 살펴서 그 나무 보러 가시더라도 나무 다치지 않도록 네. 좀 조심하셔야 되겠습니다. 맞습니다. 네, 경제콕 이은주 아나운서였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세상 모든 이야기를 들여다보는 알파고의 세상 만사입니다. 예, 알파고 씨가 지난주에 못 뵀는데 아무튼 네. 반갑습니다. 지난주에 자리를 비우게 돼서 죄송합니다. 네, 뭐 그렇게 정중하게 또 사과의 말씀을 하실 것까지는 없습니다만은 자, 지지난주에 예. 그 중국과 이제 대만의 그런 역사를 좀 살펴봤죠. 예. 예. 어떻게 분단해 왔는지. 그렇죠. 원래 하나의 중국이었는데. 네, 중국은 지금도 이제 하나의 중국을 얘기하고 네. 있는 거고요. 예.
자, 그러면 이제 오늘은요, 이 한국과 그 대만 관계 뭐 이런 걸 좀 아니면 한번 한국이 중국이라는 현상을 어떻게 네네. 대응해 왔는지. 예. 왜냐하면 아시다시피 처음에 우리는 대만이었다가 네네네. 지금 중국 대륙 중국으로 넘어갔잖아요. 네네. 그런 좀 역사를 살펴보는 거 어떨까? 그러니까 이제 지금은 사실은 이제 중국하고 정식 예. 수교 하고 있는 상황. 예. 수교 30주년입니다, 올해가. 네. 예. 그런데 이제 과거에는 사실은 이제 지금 대만이라고 얘기하는 그 자유중국 네. 하고 먼저 수교를 했었던 그렇죠. 거죠. 일단은 이제 우리는 자유중국이라고 하긴 하지만 공식적인 이름이 이제 대만이라고 하는 거는 네. 이제 외국인들이 이제 그 섬에 한자 표기법을 가지고 타이완, 네네. 대만이라고 하는데 예. 사실 그 거기 있는 나라의 공식적인 이름이 중화민국입니다. 아, 중화민국. 예. 예. 그리고 대한민국이 수립되자마자 제일 먼저 수교한 몇 개 나라 중에 하나는 중화민국이에요. 미국, 중화민국 그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그때는 뭐 역사적으로 예. 그 가장 가까운 나라 네. 였던 거죠. 그렇죠, 그렇죠. 네. 아니 사실은 우리 독립에도 좀 어마무시하게 도움을 주셨던 나라예요. 대한민국 독립에. 네, 왜냐하면 이제 2차 대전 이전에는 중화민국의 이제 수장이 이제 보시다시피 지금 사진들도 걸려 있는데 네. 장제스였거든요. 그렇죠. 이제 장제스가 이제 한국 독립운동가들이 열심히 일본 상대로 싸우는 네. 걸 보고 그렇죠. 우리도 지금 일본이랑 싸우고 있는데 그럼 우리는 한국 독립군들을 우리는 도와줘야 되는 거 아니야? 네. 힘을 합치자. 네, 힘을 합치자고 해서 이제 장제스가 앞장을 서가지고 우리 대한민국이 국도 외에는 군사사관학교를 만들 수 있게 됐고 네네네. 그 군사사관학교 덕분에 우리는 독립전쟁을 조금 더 원활하게 네네. 할 수가 있었던 거였어요. 그러니까 이제 국민당 네. 정부가 지원을 해서 우리가 이제 한국 광복군 네. 뭐 이런 것도 이제 만들 수가 있었던 그렇죠, 거죠. 그렇죠. 네네. 그리고 이제 2차 대전 끝났잖아요. 예. 2차 대전 끝날 때 이제 일본이 이제 쳤다, 패배했다. 네. 그러면 이제 한국에 이제 연합군이 왔는데 연합군이 왔을 때는 중화민국도 있었고 중화민국은 다시 말하자면 이제 대만입니다. 네네. 그래서 이제 그리고 어느 정도 우리 관계가 든든하냐면 이제 중국 안에서 네. 국민당하고 공산당이 내전을 벌였잖아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당의 이제 당 대표 장제스가 네. 대한민국을 이제 방문을 했어요. 아하. 그게 근데 그럼 그게 이제 대한민국 정부 수립 직후에 방문을 했다는 말씀이신가요? 예, 49년에요. 네네네. 그리고 그렇군요. 이제 이승만 대통령도 감사하잖아요. 네네. 그럼 우리도 가자. 예. 해서 이승만 대통령도 해외 정상회담이라고 해야 되나? 해외 네네. 방문? 예, 해외 몇 방문. 개밖에 안 하셨던 분인데 그중 하나는 중화민국이에요. 대만이에요. 아 그렇군요. 네. 네네. 이제 사진들 다 나와 있는데요. 예, 그 보시다시피 정도로- 장제스가 오시고 네네. 다음에 이승만 대통령 그쪽에 가시고. 예, 그 정도로 이제 양국 관계가 긴밀했다. 네, 예. 뭐 이런 건데요. 그럼 이런 관계는 이제 이후에 뭐 박정희 정부 이런 때도 쭉 이어지는 건가요? 아 그렇죠, 그렇죠. 박정희 이제 장군도 처음에는 이제 장군이었다가 다음에 이제 63년 선거를 통해서 대통령 됐잖아요. 그렇죠. 63년 네. 선거에서 대통령이 되는 이제 거죠. 박정희의 그 초기 해외 방문들을 보면 대만이 있어요. 타이페이에 갑니다. 네네네. 그리고 거기서 이제 장제스랑 너무 친해지려고 해요. 네네. 일단은 좀 약간 성질이 비슷해요. 이승만은 민간인이었잖아요. 민간인이었다가 대통령 된 케이스고. 네네. 근데 박정희 때 예전에 군인이었잖아요. 그렇죠. 장제스 때 예전에 군인이었고 그리고 네네. 톨도 자기네 모국이 분단된 상황이에요. 네네. 그래서 우리 남한도 북한을 되찾아야 되고 예. 중화민국 대만 입장에서도 네네. 빨리 대륙에 있는 공산주의자들 이제 내쫓아야 돼요. 네. 그러다 보니까 같이 협력하자, 공산주의를 같이 싸우자고 해서 네. 그때 많은 이제 협력들을 했고요. 네. 어느 정도 박정희하고 장제스의 사이가 좋았냐면요. 이제 아시다시피 장제스는 75년에 돌아가십니다. 나이가 많으신 분이었어요. 네네. 이제 돌아가셨는데 그때 이제 박정희는 뭘 했냐면 너무나 고위급 네네. 이제 전문단을 이제 좀 준비시켜가지고 그 네. 전문단의 이제 지도자는 김정필 총리였고요. 김종필 총리가 갔군요. 예. 예. 당시 총리예요. 네네. 이제 그쪽으로 보냅니다. 네. 그 정도로 이 중화민국하고 우리 한국의 관계는 너무 튼튼했었어요. 네. 그러니까 양국 관계가 70년대까지만 해도
굉장히 긴밀했고 좋았다. 네. 뭐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네. 그런데 이제 이게 이 이후에 네. 좀 뭔가 이게 지각 변동이 발생을 하는 거죠. 그럼 저는 이 이후에 넘어가기 전에는 한 가지 더 네. 짚어가야 되는 거 뭐냐면 예전에는 제가 이제 대한민국이 정부 수립 이후에 네. 외교관들을 이제 파견시키잖아요, 딴 나라로. 그렇죠. 그 외교관들의 이제 이력으로 봤는데 네. 제일 좀 약간 잘 나가는 제일 좀 고위급 외교관을 미국에 보내고 네네. 이제 그 다음에 중화민국에 보내고. 아, 네. 예. 근데 지금은 수준이 떨어졌지만 튀르키예도 그때 7위였어요. 네. 그 외교관 보낼 때 제일 네. 좋은 자리로. 예. 그래서 이제 좀 약간 살짝 이탈하는 얘기긴 하지만 합장 의장 했던 군인들을 튀르키예로 보내고 네. 그런 거 좀 약간 조기에 이 미국, 중화민국 네. 그리고 이제 좀 영국 이런 자리들이 너무나 귀중한 자리들이었고 네. 대만의 입장에서 대한민국에 있는 외교관들 그 대사관의 자리는 네. 더더욱 귀중했어요. 어느 정도라면 그 대만에서 중화민국이죠. 네. 외교부 장관 되기 직전에 있는 자리는 대한민국에 있는 그 주한 대만 대사관이에요. 대사관. 아. 거기서 대사를 해야지 다음에 이제 외교부 장관 되는 네네. 그런 정통이 있었어요. 예. 그 정도로 양국의 관계는 너무너무 튼튼했고 그리고 이것도 있어요. 사실은 제대로 좀 약간 나오긴 않지, 언론에 잘 나오긴 않지만 예전에도 이 대만하고 한국이 경제 성장을 네네. 좀 약간 같이 해보자. 왜냐면 대만이 경제 제일 먼저 협력. 잘 나갔어요. 네네. 70년 때는 대만에서는 웬만한큼 집에는 이제 텔레비가 있었고 자가용이 있었거든요. 네. 한국이 좀 약간 80년대 중순에 와서 이제 그런 수준이 됐는데 네. 그때 좀 약간 대만이 한국을 좀 약간 형제로 보고 네. 좀 약간 노하우를 많이 교류하는 그런 점 약간 지역 동반자로 삼고 있었어요. 네. 자, 그런데 이제 그렇게 네. 사이가 좋았는데 제가 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 지각 변동이 발생하는 거죠. 아 그렇죠. 인생이 이렇게 어떻게 우리가 원하는 대로 네, 흘러간가요? 예. 보이지 않는 편수도 떨어지죠. 예. 보이지 않는 편수가 어디서 떨어지냐면 유럽에서 떨어졌습니다. 유럽에서요? 네. 중국이 아니고요? 유럽에서는 리투아니아, 레토니아, 에스토니아가 네. 이제 소련에서 빠지면서 네. 소련이 이제는 더 이상 너무나 그 공산주의 위협으로 느껴지지가 시작한 지는 뭐라고 해야 되나 그런 느낌이 없어져요. 그러니까 이제 소비에트 연방이 해체가 되면서 해제되는 그 길이 아직 해제는 안 됐지만 네네네. 근데 처음 그 발틱 3국이 빠졌잖아요. 네네. 그래서 좀 약간 소련이 이제 더 이상 좀 약간 위협으로 안 느껴져요. 네. 그때 이제 노대우 대통령이 네. 북방 정책을 내세워요. 네. 우리는 그동안 수교 안 했던 나라들이 있어. 공산권 나라들인데 네. 야 수교를 하자. 해서 이제 그 흐름 속에서 처음에는 이제 좀 약간 소련으로 시작해가지고 다음 이제 다른 공산주의 국가들이랑 이제 수교를 하다가 결국 중국이란도 이제 수교를 네. 했고 중국이 이제 수교를 했을 때 대만이랑 수교를 단교하라. 해서 네. 이제 대만이랑 수교를 단교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중국과 수교를 하고 예. 이제 그러면서 거의 동시에 이제 대만과는 이제 단교가 된 예. 이런 상황이네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시다시피 그 명동 쪽에 있는 네. 한 70년 때는 다시 이렇게 수립을 해서 예쁘게 만들었던 그 대만의 이 네. 대사관, 중화민국 중국 대사관이 대사관이 있어요. 이제 여기에는 중국이 들어왔어요. 네. 원래 대만이 쓰고 있었던 건물이었어 이거. 그렇군요. 네. 예. 참 그러고 보니까 참 묘한 건물이다 싶은 네. 그런 생각도 듭니다. 네. 예. 그럼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지금 대한민국은 이제 중국이랑. 중국하고 이제 정식으로 수교를 상태인 네. 거고 네. 그 대만과의 관계는 그때 굉장히 안 좋았을 것 같아요. 물론 이제 대만이 보기에는 배신 때린 거예요. 대한민국이 네. 배신했다. 네, 왜냐면 우리는 냉전 시기에는 이렇게 손을 같이 잡고 네. 형제처럼 같이 성장하자, 같이 국방을 키우자, 같이 네. 경제력을 하자고 했는데 뭐야? 갑자기 우리한테 배신 때렸네 해서 그 대만도 이제 한국이랑 수교를 이제 끊고. 네. 근데 제일 먼저 이제 눈에 보일 만한 타격을 어디서 입히냐면요. 관광이에요. 관광. 네, 90년대 초기에는 매년 한국에 온 대만 사람의 숫자는 40만 명이었어요. 네. 근데 갑자기 20만 명을 줄인 거예요. 왜 갑자기 20만 명을 줄인지 아세요?
직항들이 다 날아갑니다. 아, 그래서 이제 그렇군요. 대만에서 한국에 가려면 직항으로 갈 수가 없어요. 네네. 중간에 딴 나라를 걸쳐서 가야 되는데 네. 뒤돌아가든가 아니면 일본을 통해서 가든가 이렇게 그러니까요. 가야 되는데 그 직항들이 한 훨씬 이후에 생기고 네. 다시 한번 우리는 수교보다는 뭐라고 해야 되나요? 이제 접촉을 하게 됐나 네네. 걸로 말해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대표부를 설치한 그렇죠. 걸로 그거는 이제 알고 있어요. 2003년이에요. 네. 대표부. 예, 예. 그래서 이건 수교 아니죠, 사실은. 네. 2003년이에요, 그게? 예, 2003년이에요. 아. 10년 동안 네네. 관계가 없었죠. 아, 그리고 예, 이제 10년 동안 태만의- 좀 냉랭했군요, 예. 관계가. 그리고 이제 그 대만 안에 있는 한국 대표부도 네. 10년 만에 생긴 거고 2003년이에요. 예. 그런 자원에서는 제 보기에는 한국을 미워하면 안 돼요. 왜냐면 튀르키예는 69년에 배신을 때렸어요. 네, 트리키예요. 네, 튀르키예는 그 대만이란 네. 69년까지 수교를 했다가 69년에는 배신 때리고 중국으로 넘어간 거고. 아, 그랬습니까? 예. 이제 약간 강대국으로 그나마 좀 약간 오랫동안 수교를 하는 나라는 대만, 네. 그 한국하고 사우디예요. 예. 그래서 좀 한국을 사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네. 예. 그래서 사실 참 외교라는 게 쉽지 않습니다. 이 근데 중국과의 여기서도 관계. 우리는 예. 짚고 가야 되는 건 중국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중국과의 관계, 대만과의 관계. 예, 왜냐면 그동안 우리는 중국이랑 관계가 없었거든요. 네. 중국이랑 무역도 없었어요. 예. 다 이렇게 제3자를 통해서 우리는 무역을 하고 있었고. 네. 그러다 보니까 그 제3자를 통해서 중국하고 이제 대륙 중국하고 네. 한국의 그 무역이 그래도 한 2천만 불이었어요. 네. 그리고 이제 중국이 제일 먼저 그 표명을 합니다. 그 특별한 말이 있는데요. 깐문불상쉐, 이거 한국말로 관문불상세. 의미가 뭐냐면 문을 잠겨 있으나 빗장을 걸지 않았다. 아하. 그래서 중국이 먼저 80년대 초에는 네네네. 한국한테 러브콜을 보내요. 네. 야, 우리는 니네들이랑 수교하고 싶어. 좀 하면 안 되냐. 네. 근데 한국이 안 하고 있었다가 근데 접촉이 제일 먼저 언제 생기냐면 그 하나 비행기 사태가 있어요. 네네. 중민항 296선이라는 네네, 그 비행기. 비행기 좀 약간 납치 사태가 있는데 아하. 그 납치 사태 때는 한국의 협조가 필요했었어요. 중국한테. 네네. 그때 이제 그 처음으로 비행기가 한국으로 왔었죠? 납치돼가지고. 이제 그때 한국에 도움이 없었으면 중국이 그 문제를 풀 수가 없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계기로 중국가 이제 기사들 나와요. 이거 다 예. 80년대에 있었던 기사들인데 네네. 이 사건을 통해서 중국이 처음으로 한국이랑 이제 접촉하고 대화하게 아하, 되고 뭔가 이제 대화의 물꼬가 터진 거로군요. 그렇죠, 저 사건으로 그렇죠. 인해서. 이거 잊지 마세요. 위기는 네. 항상 하나의 기회의 시작입니다. 네. 이건 하나의 위기였는데 이제 예. 기회가 된 거죠. 이제 그 계기로 이제 집중적으로 밀어붙였어요, 중국이. 우리는 네. 수교하자고. 그래서 노태우 정권이 이제 드디어 90년대 초기에는 이제 중국이란 네. 수교를 하게 된 거예요. 예. 자, 이제 그 이후 상태가 지금까지 이제 지속이 되고 있는 겁니다. 네. 이제 30년이 된 건데 네. 사실은 이제 지금 대한민국이 풀어나가야 될 일들이 많죠. 네. 중국과의 관계를 원만히 유지해야 되고 네. 또 대만과는 또 여러 가지 경제 면에서도 협력할 게 많지 않습니까? 사실은 지금 좀 약간 경제적으로도 군사적으로도 너무나 위험한 시기이거든요. 네네. 왜냐하면 이 중국이라는 나라는 대만을 오직 좀 약간 신장 위구르처럼 티베트처럼 네네. 영토 문제라 보지는 않아요. 네네. 물론 영토 문제는 제일 위에 있는 타이틀이에요. 왜냐하면 대만이 빠져나갔다는 것을 인정하는 순간부터는 네네. 그러면 신장 위구르라든가 티베트라든가 또 뭔가 일어날 수가 있고 네. 그리고 중국이 워낙 큰 나라이다 보니까 지방에서 이미 경제력이 너무 세졌어요. 네네. 근데 지방에 있는 사람들도 중앙 정부의 말을 덜 들을 수도 있는데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금 현재 중국의 그 시스템, 그 네. 레짐을 좀 약간 묶어주는 거는 대만의 그 위치인 거 확실해요. 네. 근데 이거보단 딴 것들도 있어요. 바로 대만이 갖고 있는 경제력이요. 네. 대만에 있는 지금 이 반도체 기업들은요. 전 세계에 있는 반도체 시장의 거의 50% 넘거든요. 어떻게 보면 네. 독점으로 생각하셔도 돼요. 이 정도라면 50% 넘으면. 네네. 자, 이 반도체들의 대다수도 네. 진미 국가들한테 가거든요. 한국인은. 그러다 보니까 이 대만이 중국한테 기속이 되는 순간부터는 중국이 경제력으로는 더 이상 막을 수 없는 초대강국이 될 수도 있으니까 네. 미국이 그리고 미국과 함께 우리 일본하고 한국도
이렇게 가만히 볼 수 없는 네. 위기예요. 지금 현재 이 위기. 예. 자, 중국과 대만과의 관계 앞으로 어떻게 또 진전이 될지, 예. 또 대한민국의 외교는 어떻게 풀어나가야 될지 그렇죠. 계속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알파고의 세상 만사,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 나누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요즘 참 이 경제에 관심들 많으시죠. 예, 뭐 미국에서 금리를 올린다. 또 우리 한국은행도 뭐 금리를 올린다. 뭐 이번에 뭐 베이비 스텝을 밟았다. 뭐 이런 데까지 얘기를 합니다. 물가를 잡기 위해서라고도 하고요. 또 경제 침체를 막기 위해서라고도 하고 뭐 아무튼 여러 가지 의견들을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도 글쎄요. 저희들 눈높이에서는 좀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오늘 그 궁금증들 소상히 풀어주실 분을 모셨습니다. 한국경제산업연구원 김광석 경제연구실장님 만나보시죠. 네, 여러분 이렇게 방송을 통해서 만나뵙게 돼서 정말 반갑고요. 제 스타일의 인사법이 있죠? 인사드리면서 시작해볼까 합니다. 안녕하세요. 경제 읽어주는 남자 김광석입니다. 반갑습니다. 이렇게 방송을 통해서 또 라이브를 통해서 여러분을 만나뵙게 돼서 매우 반갑고요. 여러분 궁금해하시는 이 하반기 경제 도대체 어떻게 흘러갈까? 물가는 잡힐까? 환율은 잡힐까? 주가는 어떻게 될까? 이놈의 긴축의 시대 도대체 어떻게 정의하고 나는 무엇을 준비해야 될지 궁금한 것들 여러분께 하나하나 파헤쳐드리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지금 한참 잭슨홀 미팅이 진행 중에 있죠. 잭슨홀 미팅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은 안 드리겠지만 보시는 것처럼 미국 땅덩어리에 있으면 이 땅덩어리 중에 와이오밍주 이쪽에 세계의 여론이 집중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이 와이오밍주에 잭슨이라는 도시가 있는데요. 이 잭슨은 많은 그 미국인들이 스키 타러 가는 휴양지라고 볼 수 있고요. 굳이 설명드린다면 여러분 기업에서 워크숍 가시잖아요. 인근에 있는 휴양지 같은 곳에 가서 이게 편안하게 회사 일을 좀 잠깐 버려두고 좀 어떻게 보면 혁신적인 생각을 해보자 하는 마음으로 가시잖아요. 그런 자리다라고 생각해 보시면 좋겠고요. 보시는 것처럼 기존에 열렸었던 잭슨홀 미팅의 장소였고요. 보시면 이렇게 산이 보이죠. 네, 이 잭슨홀이라는 이 단어, 홀이라는 단어가 우리나라로 치면 그 논산, 금산, 연산 할 때 이 산자가 붙잖아요. 그 산의 의미, 골짜기를 뜻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역시 휴양지로서 잭슨홀 미팅이 열리는 곳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는데 이 잭슨홀 미팅에 왜 이렇게 세계 경제가 주목을 할까? 잠깐 작년 잭슨홀 미팅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2021년인데요. 너무나 유명한 두 교수님이시죠. 서머스 그리고 크루그먼 두 분이 뭔가 다른 의견을 제시했어요. 이 서머스 교수님은 인플레이션이라는 이 현상이 단기적인 일이 아니다. 구조적인 일이다. 매우 장기적인 일이다. 지금부터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라고 정리를 했고요. 이 노벨상 수상자이시죠. 크루그먼 교수님께서는 아니다. 인플레이션은 이제 잡힌다. 일시적인 일이다. 22년에는 물가 문제 없을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는 인플레이션이 장기화됐고 어떻게 보면 이 크루그먼 교수님께서 내가 잘못 판단했었다라고 시인하는 그런 회견 같은 것들도 있었죠. 굉장히 많이 주목했었죠. 근데 결과적으로는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두 어떻게 보면 경제학계 구루 중에 인플레이션은 일시적이다라는 그 입장을 취했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인플레이션 일시적이라고 작년에도 계속 얘기했는데 인플레이션이 일시적인 게 아니라 장기화됐고 그 장기화되는 과정에서 연준의 통화정책 의사결정이 틀렸다. 연준의 실패 아니냐라는 것을 주목했었던 것이죠. 그래서 21년 잭슨홀 미팅 때 많이 얘기했었던 것이 테이퍼링은 시작하겠지만 이 물가가 작년에도 일시적인 일이기 때문에 굳이 물가 잡겠다고 우리가 뭐 금리 인상하거나 그러지까지는 않겠다.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었던 겁니다. 그래서 소위 말하는 연준의 실패 뭐 이렇게 표현을 많이 하고 있죠. 그런데 지금 등장하는 대주제는 과연 인플레이션 정점 찍었나 이겁니다. 우리는 얼마 전에 9.1%라는 미국 물가 상승률을 받아들고 너무나 깜짝 놀랐었죠. 그리고 7월 물가 상승률은 8.5%로 조금은 하향 안정화되는 모습이지만 그걸 보면서 인플레이션 정점 찍었나? 이 9.1%라는 엄청난 물가 상승률도 41년 인생에 여러분 이 영상을 보시는 분 중에 만 41세가 안 되셨다면 미국 물가 9.1%, 8.5% 이 숫자를 여러분 인생의 통틀어 처음 만나본 그런 숫자 아닙니까? 엄청난 물가 상승세예요. 미국의 이 목표 물가가 2%인데 그걸 상회하면 인플레이션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근데 2%를 넘었는데 그게 단순히 2%가 아니라 그것의 2배 수준인 4%를 초과하니까 초인플레이션이라고 표현해 볼 수 있겠고 4%가 아니라 그것의 또 2배인 8%를 초과하니까 이거는 도대체 뭐라고 이름을 붙여야 될지도 모를 만큼 초인플레이션. 이거는 굉장히 가혹한 인플레이션이다라고 강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말씀드렸던 것처럼 9.1%를 찍었고 그리고 하향 안정화되는 것처럼 느꼈으면서 지난주까지만 한번 회상해 보세요. 지난주까지만 해도 물가 정점 찍었구나. 이제 떨어지는 일만 남았구나. 라고 판단하면서 시장이 안도를 하는 거야. 이제 미국이 이렇게 강력한 긴축 행보를 가져갈 필요가 없겠구나라고 판단을 하면서 환율도 조금 안정화되고 주가도 반등하고 그런 모습들이 지난주에 있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번 주에 무슨 일이 있어요? 갑자기 7월 달에 열렸던 FOMC 회의록. FOMC 회의록이 이번 주에 발표가 됩니다. 원래 회의록이 뒤늦게 발표가 되거든요. 근데 그 회의록이 뭡니까? 제가 누누이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요. 부디 여러분이 투자 의사 결정한다면, 장기 투자하시겠다면 제롬 파월의 마음을 읽어라. 한국은행 총재의 마음을 읽어라. 다시 말씀드리면 나를 제롬 파월이라고 가정해놓고 투자 의사 결정하라. 그럼 굉장히 편해집니다. 제롬 파월의 마음을 읽어야 되는데 읽는 방법이 뭐 있어요? 그렇죠. FOMC 회의록을 읽어보면 되는 거죠. 읽어보고 있는데 갑자기 뭐라고 합니까? 인플레이션 정점 안 찍었다. 장기화될 수 있다. 그래서 강력하게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기준금리 인상 더 단행해야 된다라고 읽어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22년 지금 특히 이번 주 갑자기 강달러가 나오고 와 금리 인상 더 하겠네. 우리는 그렇게 금리 인상하지 못하는데 미국은 계속 할 것 같네. 더더군다나 앞에 말씀드렸던 잭슨홀 미팅이 바로 지금 이 시간에 개최되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시차가 좀 있습니다만 오늘 밤 9시 같아요.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연설을 합니다. 그 연설 결국 제롬 파월은 지금 미국의 인플레이션을 어떻게 진단하나 그것에 따라서 모든 것이 달려있다. 지금 일어나는 모든 경제 현상은 물가, 금리, 시장 이 3단계입니다. 물가가 너무 높으니까 물가를 잡자고 금리 인상하고 금리 인상을 하다 보니까 시장에 영향을 미쳐요. 어떤 시장이죠? 외환시장, 달러 강세가 나와요. 주식시장, 주가가 하방 압력을 받아요. 자산시장, 부동산 가격이 폭락합니다. 이런 현상들이 있기 때문에 결국 물가가 고점을 찍고 떨어지겠다라고 하면 금리 인상 안 할 테니까 다시 긍정적인 안도감을 주겠지만 물가 안 잡혔다. 그럼 금리 인상 더 해야 되겠다. 시장에 더 많은 충격을 주겠구나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죠. 제가 여러분을 매일 붙어 다니면서 말씀드릴 수는 없기 때문에 저는 늘 말씀드리지만 물고기를 잡아드리기보다는 물고기 잡는 법을 알려드리고 싶다 하는 마음에 그 관계를 여러분이 스스로 인식하시고 오히려 여러분이 제롬 파월이라고 생각해 보시고 이번 미국 물가가 이렇게 나왔으면 나라면 금리 인상 얼마나 할까라는 것을 계속
생각해 보시면서 제롬 파월하고 입장을 바꿔서 생각해 보시면 훨씬 더 경제가 재밌고 투자 의사결정도 잃지 않는 투자하실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것을 의견을 좀 드려봅니다. 이쯤에서 드는 질문이 한국 물가 그러면 과연 정점 찍었나? 한국 물가가요 6.3%를 기록했습니다. 제가 지난 학기 동안 학생들 만나면서 한 학기 내내 자주 질문했던 그 질문이 갑자기 떠오르는데요. 그 질문이 뭐냐면 IMF 외환위기 어땠나요? 학생들이 뭐라고 할까요? 안 태어나서 몰라요. 만 24세가 안 된 이 학생들 입장에서는 그냥 처음 만나본 한국 물가인 거죠. 6.3%. 그런데 원래 그 달의 물가 상승률, 지금 우리는 8월을 살고 있잖아요. 이 물가 상승률은 7월 물가입니다. 그럼 8월 물가는 언제 발표됩니까? 9월 초에 발표돼요. 그러니까 지금 굉장히 떨리는 거죠. 이 8월 한 달 동안 무슨 일이 있었어요? 수해가 있었잖아요. 폭염이 쏟아지다가 폭우가 쏟아집니다. 그러면 농작물 피해 어떨까요? 원래 입추를 지나면요. 그때부터는 해가 쨍쨍 비춰줘야 돼요. 절기상. 왜냐하면 그래야 농작물이 무르지 않고 썩지 않고 공급이 잘 돼요. 근데 여러분 이미 추석 선물 받아보신 분 있으시겠지만 저도 몇 개 손으로 뭐 체크한 선물이 있지만 그만큼 지난주, 지지난주부터 이 추석 준비를 들어갔던 거예요. 유통업체들은. 근데 이 과일 공급, 채소 공급 충분하지 않으니까 농산물 가격이 어떨까요? 계속 오르는 거죠. 그런 현상이 지금 이 8월 달에 일어나고 있는데 이 물가 상승률이 9월 초에 발표될 때는 이거보다 더 높지 않겠는가. 국제 유가는 좀 떨어졌지만 더 높아지지 않을까. 물가 과연 잡힐까 하는 그런 걱정이 계속 집중되는 그런 구간입니다. 물가는 잡히지 않는다. 다만 굉장히 희망적인 게 있죠. 국제 유가가 잡혔죠. 저도 이미 제 채널에서도 그렇고 여러 차례 여러분께 말씀드렸지만 국제 유가를 보실 때 다른 금융기관의 전망을 보시기보다 제가 항상 추천드리는 것은 미국 에너지정보청의 전망을 준수하셨으면 좋겠다. 미국 에너지정보청은 이미 2022년 2분기가 국제 유가의 고점이고요. 3분기, 4분기 하향 안정화될 것으로 전망을 했죠. 그럼 국제 유가는 사실은 이미부터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그러면 당장 물가 잡히는 거 아닙니까? 라고 생각하시지만 국제 유가가 잡히고 또 혹은 그 밖에 다른 원자재 가격, 농산물 원자재, 밀, 옥수수, 콩 이런 것들 가격이 떨어지니까 그러면 수입 물가가 떨어지고 생산자 물가가 떨어지고 소비자 물가가 떨어지지 않겠습니까? 라고 하지만 이것이 반영되는 데는 적어도 3달 정도의 시간이 걸립니다. 그러니까 국제 유가 떨어졌다고 해서 그달 바로 물가가 떨어지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한 가지 이미 국제 유가나 원자재 가격이 떨어지기 시작했지만 그 과정에서 같이 찾아온 게 뭐죠? 강달러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원자재 가격이 하락한 그 분만큼 강달러가 상쇄시켰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물가 하락 요인이 그렇게 없다. 그런 국면이다. 굉장히 고심이 짙은 그런 구간입니다. 그래서 금리를 얼마나 인상할까? 연준은 이미 23년 중반까지 금리를 인상해 나가겠다라고 제시를 했었는데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랬지만 최근에 7월 기준으로 IMF는 뭐라고 판단했냐면요. 보시는 것처럼 22년 연내에 금리 인상을 다 마무리하고 23년에는 이제 금리를 인상하다 보니까 뭐를 용인합니까? 안타깝지만 경기 침체를 용인하는 거예요. 금리 인하는요, 쉽게 말하면 인공호흡에 해당됩니다. 사람이 쓰러졌어요. 인공호흡해서 경기를 부양시키는 게 금리 인하예요. 제로금리를 도입했어요. 근데 아직 다 안 살아났는데 금리를 인상하는 겁니다. 다른 말로 아직 다 안 살았는데 인공호흡을 멈추는 거예요. 그게 경기 침체인 거예요. 그런 국면에 놓여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관점에서 금리 인상을 통해서 결국은 경기 침체가 찾아오니까 경기 침체 속에서 물가가 잡히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미국 경제 성장률이 계속 하향 조정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경제도 녹록치 않겠다. 경기 침체가 같이 찾아오겠다. 리세션 오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고요. 그런 과정에서 우리가 걱정하는 이 외환 시장, 환율 이 문제가 가장 심각하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1,300원을 초과했던 경제, IMF 외환위기 때, 그리고 글로벌 금융위기 때, 그리고 이번입니다. 그러니까 1,300원을 넘는 것 자체가 좀 이상한 일일 만큼 굉장히 강한
강달러도 아니고 킹달러입니다. 그 킹달러 시대인데 계속 강달러 올까? 오죠. 강달러 시대는 멈추지 않을 겁니다. 다만 업앤다운은 있겠죠. 왜 강달러가 계속 나타날까요? 제가 작년 22년 경제전망에서 그렇게 말씀드렸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좀 재밌어 하실 줄 알았는데 아무도 안 웃어주셔서 제가 좀 농담입니다. 자, 자산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생각해 보세요. 금리를 떨어뜨려서 금리를 적극적으로 인하해서 자산 가치가 폭등했었단 말이죠. 금리를 주춤합니다. 우리나라도 금리를 인상하기 시작하죠. 21년부터. 그러니까 자산 가격의 상승 속도가 둔화되죠. 그러면 제가 2022년 경제 전망 때, 작년 전망 때 2022년에 집값이 어떻게 될 거라고 전망했었을까요? 당연히 조정될 것이라고 전망했었겠죠. 실제 조정되는 것이고요. 지금은 조정의 시작이다. 이렇게 정리하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께 이 긴축의 시대, 도대체 이놈의 물가 언제 잡힐까 걱정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지만 결국은 이 물가 그리고 그것을 잡기 위해 움직이는 금리 그리고 그것에 따라 나타나는 어떻게 보면 이 시장의 충격 이런 고리를 이해하실 수 있는데 오늘 이 짧은 강의가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만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 긴축의 시대, 과연 어떻게 살아야 할지, 김광석 교수님 강의를 제가 열심히 들었습니다. 허가은 아나운서도 열심히 들으셨죠? 아, 저 엄청 집중하고 있는 거 보셨죠? 네, 아니 그 집중은 정말 잘해요. 근데 제가 강의를 딱 들으면서 네. 아차 싶은 게 작년에 이 김광석 교수님 말씀을 들었어야 됐다. 맞습니다. 근데 미리 작년에 알면 참 좋았을 하신 말씀은 놓쳤단 말이죠. 김광석 교수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니 근데 진짜 김 교수님께서 네. 이렇게 이제 뭐 저나 허가은 아나운서를 따라다니면서 이렇게 알려 주실 수는 없고 저희가 열심히 따라다녀야 될 것 같아요. 맞아요. 그죠? 회의록도 봐야 되고. 제가 찾아와야죠. 아니 근데 예. 일단 지금 이제 달러 강세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네. 이게 강달러도 아니고 아까 킹달러다 이렇게 하셨나요? 네, 그렇죠. 근데 저는 이제 그게 생각이 나는데 앞서 그래프도 보여주셨습니다만은 네. 정말 IMF 때 그 이후에 1,600원 넘어갔던 거죠 그때? 그렇습니다. 1,900원 가까이도 찍었었습니다. 1,900원까지 갔었나요? 네, 일시적으로 찍었었던 네네네. 적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 유학생들 다시 돌아오기도 하고 맞아요. 여러 가지 참 그 사연이 많았습니다. 예, 근데 맞습니다. 이거 어떻게 될까요? 지금 이제 1,340원 조금 넘어가는 이런 상황인가요 지금? 그 말씀하시니까 네네. 저도 2008년 당시에 유학하던 시절이었거든요. 2008년에 미국에 정말 계셨군요. 큰 그때도 충격이었었습니다. 많이 네네. 올랐었죠. 예, 그런 예. 적이 있었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네. 일단은 이 달러 강세 기조는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네. 왜 그러냐면 미국의 금리 인상 행보를 보시면 좋겠는데 네. 미국이 완화적 통화 정책, 금리 인하 네. 이것을 멈추고 금리 인상을 시작하면 반드시 강달러가 나오는 건 아닙니다. 그건 반드시 그런 건 아닙니다. 네. 그런데 지금 중요한 것은 미국의 긴축 행보, 금리 인상 행보, 이 네네. 속도, 이 속도만큼이나 우리나라도 비슷한 속도를 유지한다면 강달러는 안 나올 수도 있는 거예요. 네네네. 그런데 지금의 긴축의 행보는 미국만큼 빠른 게 없어요. 네. 영국도 유럽도 일본은 그냥 계속 동결이고요. 네네. 이 마당에 중국은 금리를 인하하고 있습니다. 맞아요. 그렇습니다. 예, 환율이 문제가 아닌 거예요. 네네. 물가가 문제가 아닌 거예요. 더 예. 중요한 문제는 경기 부양인 경기 거예요. 부양. 여전히 인공호흡을 해야 된다고 판단하고 있는 네. 거죠. 중국 입장에서는. 예. 그렇게 세계적으로 인플레이션 압력이 다르기 때문에 네. 인플레이션이라는 숙제가 던져졌지만 예. 그 숙제의 그 부담
그게 다른 거예요. 네. 그러니까 미국은 정말 물가를 반드시 잡아야 되는 예. 그리고 다른 건 이미 해결됐으니까 물가만 잡아도 되는 네네네. 그런 경제니까 긴축 행보를 강하게 가져가는데 다른 나라들은 그만큼 속도를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미국 달러의 강세가 네. 더 강해질 수밖에 없는 거고요. 예. 그 밖에도 또 중요한 것이 이런 움직임 속에 다른 나라들은 부담되잖아요. 네네. 미국이 자꾸 금리 인상하니까. 예. 그러다 보니까 경기 침체가 오는 겁니다. 네. 금리가 올라가면요. 소비를 줄여요. 네. 왜냐하면 저축 성향이 커지거든요. 네네. 그리고 디레버리징이라고 하죠. 빚 갚는 게 가장 중요한 재테크예요. 네네. 왜냐면 대출 금리가 높으니까. 그렇죠. 이자를 많이 그러니까 내야 당연히 되니까. 예. 빚 갚고 저축하는 데 집중하다 보면 현재 소비를 줄일 수 있거든요. 네네. 그럼 소비자의 소비가 준다. 기업들은 금리 높으니까 투자하기 어려워요. 네. 기업들이 투자가 준다. 이게 뭡니까? 이게 경기 침체예요. 네. 경기 침체를 용인시켜야만 물가가 잡힐 거라고 판단해서 네. 그런 정책을 동원하는 것인데 네. 그럼 경기 침체까지 우려되니까 또 다른 불확실성이 있어요. 예. 그럼 한번 질문 드리겠습니다. 불확실해요, 지금. 네. 불확실하다고 느끼면 우리 아나운서님은 안전자산을 원하세요? 공격적으로 더 투자하고 싶으세요? 당연히 안전자산이 그렇죠. 우리가 불안하다고 느끼면 불확실성이 커지면 네. 안전자산 선호 현상이 나타나요. 그래도 좀 투자금이 있는 것 같아요. 있는 것 지금. 같습니다. 예, 표정이. 챙겨두고 예. 있습니다. 그래요. 제가 과해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안전자산 선호 현상이 집중되니까 네. 더 달러 강세가 나오는 거예요. 예. 그런 것들이 맞물리면서 지금의 네네. 여러 가지 국면의 모습들이 예. 그래서 달러 강세가 유지되고 있다라고 보는 것이죠. 네. 지금 이제 시간이 많지 않아서 많은 질문을 드릴 수는 없는데 지금 이제 미국보다는 우리가 좀 소비자 물가가 조금 낮은 편인데 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물가도 잡혀야 되고. 네. 물가가 당분간은 잡히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아, 그리고 우리나라 물가도 6.3%를 기록했고 뭐 떨어질 수는 있습니다. 네네. 뭐 6% 정도 아니면 떨어져도 5%까지 떨어지는 겁니다. 네네. 근데 여러분께 제가 마지막으로 짧게 한 가지 말씀드린다면 네. 물가라는 단어와 물가 상승률이라는 단어를 달리 가져가셔야 됩니다. 네.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제 물가의 개념은 제 언어는 물가 상승률이에요. 네. 근데 물가는 떨어지지 않습니다. 이거 중요한 표현이에요. 네네. 네. 여러분이 체감하시는 물가는 가격이기 때문에 네네. 1,000원, 2,000원, 3,000원 여전히 오르고 있어요. 네, 오르죠. 근데 물가 상승률로 환산해 보면 네. 1,000원에서 2,000원 100%, 네네. 2,000원에서 3,000원 50%. 그러네요. 물가 상승률이 떨어지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물가 상승률이 떨어지는 구간에서 금리 인상 속도가 줄어든다라는 것은 물가 상승률을 가지고 제가 말씀드린 건데 네. 저뿐만 아니라 많은 이코노미스트들이 예. 물가 하지만 그건 물가 상승률의 개념이고 네. 여러분이 체감하시는 그 가격 자체는 절대 떨어지지 않는다. 아하. 그리고 물가 상승률조차도 네네. 이 물가 상승률이 전년 동월과 비교하는 거예요. 네네. 어제 네. 혹은 지난달과 비교하는 게 아닙니다. 네네네. 그렇기 때문에 물가 상승률이 6.3, 6.0, 5.5 뭐 이 정도로 떨어진다 하더라도 네네네. 그게 말 그대로 저물가로 전환된 것도 아니고 네. 그러니까 여전히 고물가 기조가 유지된다. 네. 다시 말해서 여전히 물가 잡는데 이 통화 정책을 집중해야 된다. 네. 그런 시대가 바로 긴축의 시대라고 볼 수 예. 있는 것이죠. 자, 지금 뭐 말씀 들으니까 좀 이게 심란합니다. 이 긴축의 시대를 어떻게 현명하게 살아야 되는지 요 얘기는 좀 방으로 옮겨서 네. 좀 말씀을 좀 더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김광석 교수님과 함께 글로벌 경제시장 관련해서 얘기를 듣고 있는데요. 지금 많은 걸 논하기에 이 시간 너무 짧은 것 같습니다. 잠시 후 오후 3시부터 유튜브 서울경제TV 채널에서 이어가 보려고 합니다. 정자한의 아리아리 초대석 저희 김광석 교수님과 함께 하실 수 있는 시간 마련돼 있으니까요. 많이 들어오셔서 잠시 후 3시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재환의 아리아리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드리고요. 3시부터는 옆방에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즐겁고 건강한 주말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히 계세요.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